이렇게 깊은 새벽에 그대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대에게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투어를 시작하는 님비는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도시로 홍광의 주요 주류 3개가 합세하는 지점에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현호 투어는 사파에서 3박 4일 일정을 알차게 마치고 탑카라스트로 명성이 자자한 님비를 이동하기 위해 버스가 아닌 야간 침대 열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야간 침대 열차를 타면서 심야버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사고 위험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곳에서의 또 다른 추억을 쌓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파에서 저녁을 먹고 기차가 출발하는 21시 30분에 맞춰 19시 30분 전용 버스를 타고 사파를 출발합니다. 버스는 1시간 걸려 라과이역에 도착합니다. 20분 전에 개차를 하고 정해진 열차에 탑승합니다. 열차 내부 침구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깨끗합니다. 정시에 출발한 열차는 중간에 몇 번 서더니 7시 55분이라는 긴 시간을 운행하고는 오전 5시 25분 하노이역에 도착합니다. 하노이역도 분배긴 마찬가지입니다. 역 광장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하노이 명소 중 한 곳인 서호를 방문합니다. 이른 시간이라 진국사 입증은 불가하고 서호 주변만을 산책하다가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후옹리엔 분짜 식당으로 갑니다. 이 식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여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곳으로 실제 다른 곳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분짜와 램을 주문했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하노이를 출발하여 약 2시간이 걸려 님빈의 짱안문을 통과합니다. 바로 땀곡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 님빈은 호아루 일대가 탑카르스트의 전형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석회암 산지 주변을 긴 두구로 막아 늪지대와 호수를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멋진 관광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님빈 지역에는 사찰이 동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잦은 전란으로 건물이 자주 파괴되어 부득이 석회암 동굴 안에서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장 안의 동굴이나 절벽에서 선설세는 물론 고대나 중세 사람들이 쓰던 다양한 도구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귀기로였을 겁니다. 이 님비는 시내 야경 등을 제외한 탐방 코스를 보통 4개 내지 5개로 잡는 것 같습니다. 땀곡, 짱안, 항모아, 호아루, 바이딘사원 등이 그것인데 현호토는 땀곡과 장안이 거의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관련 동물까지 탐방할 수 있는 땀곡을 땀곡 빅동이라는 타이틀로 탐방하는 것을 합니다. 세 개의 동굴을 뜻하는 땀곡은 베트남에 숨겨진 녹색 보석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다낭, 후엔, 하롱베이 등 베트남 주요 관광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간과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땀곡이 짱안과 함께 유네스코 경관단지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1993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인도 차이나가 이곳에서 촬영됐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죠. 수백만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이 육지가 되면서 충적층을 형성, 지금은 떠다니는 구름처럼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는 곳, 땀곡입니다. 오늘 진행할 항모에 앞서 땀곡 탐방을 먼저 시작합니다. 티켓은 보트 탑승 외에 옛 사원과 석계 동굴 탐사를 결합한 상품인 꼼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다른 배로 승선시킵니다. 자, 그럼 유네스코의 자연경관구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름답다는 탑카르스트의 전형
땀국 그리고 전 왕조의 흔적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합니다. 물에 뜬 탑 카르스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이 바다였다면 하롱베이였을 거라는 말씀. 발로 노를 젓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 아름다움에 대한 풀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좌측은 묘지, 우측은 논. 이곳 주민들은 배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죠. 양쪽으로 절벽, 풍화작용의 흔적이겠죠. 정면으로 이따 오후에 진행할 항모와 서복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앙과 우측 봉우리 위에 탑과 베트남의 국기인 금성 홍기가 보이죠. 그러고는 세계 동굴 중 첫 번째 그것인 한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측은 여전히 논입니다. 양산을 접고, 자, 제1동굴 한가로 들어갑니다. 길이 127m의 이 한가는 다른 동굴보다 종유석과 석순이 더 많으며 가장 크고 폭우가 쏟아져도 물이 천장에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즐거우면 아이고 어른이고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를 빠져나옵니다. 양산도 다시 펴고 다시 귀염둥이들을 봅니다. 저는 물보다는 탑 카르스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논 뒤로 수백만 년 전에는 산이었던 이 귀염둥이들. 좌측의 나무는 베트남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그 이름을 모르겠군요. 두 번째 동굴인 항아이가 보입니다. 한가에서 1km 정도를 왔군요. 이 항아이 동굴은 다른 두 개의 동굴에 비해 기기묘묘한 종유석이 특히 많은 곳입니다. 연두색의 향연이 펼쳐지고 마지막 동굴인 항바가 보입니다. 경계말뚝 우측은 물에 잠긴 논. 마지막 동굴인 이 항바는 길이가 50m로 두 동굴보다 길이가 짧고 높이도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배가 지나가기 힘들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야생 고양이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다 왔습니다. 여기서 배를 돌려 도로당갑니다. 잠깐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사공이 음료수를 마시며 잠깐 쉬는 동안 주위를 둘러봅니다. 데칼코마니. 오던 길을 되돌아 나갑니다. 동굴도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름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케어이, 하늘의 틈이라는 이곳은 사공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야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계단으로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조망터에서 내려다보는 땀곡의 풍광. 다시 보트에 올라 동굴로 들어갑니다. 수상 슈퍼. 마지막 동굴인 항가가 보이고 좌측 위로는 항모와 서봉 라인이 보입니다. 항가로 진입하는데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측으로 우리가 내릴 곳이 보입니다. 개념도의 6번에서 하선합니다. 장장 1시간 40분을 보트와 함께 했습니다. 배를 보내고 전동차가 출발할 때까지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제 여기부터 땀곡 빅동 투어가 시작됩니다. 석회암 지역인 이곳은 크고 작은 동물과 역사적 문화적 유물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타이비사원, 빅동사, 영곡사 등과 선여굴, 천왕동굴은 우리가 들를 사원과 석회암 동굴입니다. 비표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순환 전동차를 타고 아무 데서나 내리고 타면 됩니다. 첫 번째 들르는 곳은 선착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타이비사원, 즉 티묘사입니다. 17세기에 만들어졌다는 범종이 있는 범종각. 껌선 바위산. 전왕조를 기리기 위해 만든 타이비사원을 대강 둘러보고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일주면에는 영성곡이라 쓰여져 있는 영곡사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 왕과 장군들을 많이 모셔놨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면 똥튀엔, 즉 요정 혹은 선녀동굴이라는 이름의 석현동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개방을 함으로써 몇 억 년이나 되었을 아까운 지질학적 자원이 다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낙서까지. 당연히 한글은 없었습니다. 잘라진 수많은 종유석. 밖으로 나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은 이곳 필요에 따라 닫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이나 달려서 간 곳은 규모가 큰 절인 빅동사입니다. 절 입구에는 큰 호수가 있고 포토존. 벽동사 일주문. 이 벽동사는 3자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1층 법당, 고탑, 2층 법당, 2층 법당 지붕, 3층 법당 대응 보존이라 씌어 있고 그 위에는 벽동이라 씌어 있습니다. 푸른 산이라는 말? 석회암 동굴을 통해 나가면 문이 닫힌 암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대산이라 각자가 되어 있고 벽동사를 끝으로 전동차는 다시 처음에 왔던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항모하는 말 그대로 춤을 추는 동굴이라는 말입니다. 별로 볼품없는 굴이 두 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연못이나 500여 개의 돌계단, 그 두 개의 쌍둥이 봉우리가 조금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님빈 시내에서 항모하러 가려면 짱암을 통과하여 발용사를 거쳐 약 10km 정도를 가야 하지만 땀곡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사실 항모하라는 이정표를 보자마자 여기가 왜 유네스코 지정 자연경관보호지구라고 하는지 실감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탑카르스트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땀곡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님빈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까지 갖게 될 정도입니다. 과연 강카르스트의 전형이라 할 중국의 계림이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들머리는 조금 늦은 시간에 일몰을 보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일단 상가지역을 통과하여 매표를 한 다음 입장을 하면 우측으로 연못이 보입니다. 이른바 로토스 연못입니다. 이곳은 그저 연꽃 모양의 데크를 따라 소유하듯 걸으면서 간간히 펴있는 연꽃을 바라보기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일단 로토스 연못을 싸고 있는 귀염둥이들을 봅니다. 조금 있다 오를 동봉과 서봉, 포토존, 여기도 포토존,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는 곰과 범이 등장하는 반면 베트남에는 용과 요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은 베트남 건축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이름이 용의 계단이 되었고 그 용은 여기를 찾는 이들을 환영해주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공사를 할 때 다소미가 올라갔군요. 동봉부터 올라갈까? 서봉의 용과 전망대가 보입니다. 동봉을 먼저 올라가기로 합니다. 반대편 서봉의 탑과 조망처, 동봉으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동봉에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연꽃, 로터스. 탑카르스트. 서봉으로 가는 계단. 비록 인공계단이지만 주변 자연 경관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세음 보살상도 있었다고 하던데. 서봉으로 갑니다. 저 용이 있는 서봉이 님빈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1226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저 전망대에서 망을 보면서 결국 몽골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당시 베트남의 수도는 내일 방문할 호아루였으니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서봉을 오르면서 동봉과 그 일대, 그리고 서봉의 불탑까지 봅니다. 서봉을 오르면서 조금 전 진행했던 땀곡을 봅니다. 여기서 보니 지난 태풍으로 수로가 범람하여 논이 다 물에 잠겼군요.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는데. 동봉. 서봉의 용머리까지 왔습니다. 정상석. 거기서 범람된 땀곡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서봉을 내려가면서 로토스 연못을 보고 모아 동굴로 갑니다. 모아 동굴은 지하수와 석회암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하는군요. 지하수의 흐름과 석회암의 용해 과정은 동굴 형성과 카르스트 지형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하부 연못을 돌아 나갑니다. 호텔로 돌아와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고는 님빈 시내의 야경을 즐깁니다. 내일은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로 베트남 디낭조와 전래 왕조의 수도였던 호아루와 동양 최대의 사찰인 바이딘 사원을 답사하고는 공항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출국을 할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